생산과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이 유연한 행동을 살펴보았죠. 윤석열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개혁 정부였던 건 맞는데 한 두 가지 문제를 골라라 이러면 뭐가 되나요? 첫 번째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 시급한 개혁은 아니었다.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악화되는 건 막아야 되니까. 시급한 개혁은 뭐였나요?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죠. 고물가 고금리. 그게 대처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재산 침탈 폐기하고 그 서울 아파트를 이제 공급해야 되는 거죠. 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완화한 건 사실인데, 어차피 뭐, 이제 입법부를 장악해야지 폐기할 수 있는 거니까, 법안들은. 그래요. 완화한 건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공급에 열중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래요. 긴급하게 해야 될, 본인이 직면한 당면 과제를 외면했다.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요. 뭐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최대한 완화했죠. 재산 침탈도 완화하고 또 뭐 한미일 연합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원전 산업 다시 그래요. 부활시키고 좋은 일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집이 계속 결집된 상태에서 겁대기 세력도 크게 이탈하지 않았죠. 의석수만 보면 대패지만 득표율을 보면 다른 나라 정당에 비해서 아주 괜찮은 성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뭔가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정치를 너무 쉽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거는 경험 부족에서 생긴 것 같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 검사 우울주가 있었던 것 같다.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좀 이렇게 어떻게 인사해야 될 건가 이런 좀 기준 같은 걸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사를 가볍게 생각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시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부터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단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래요. 22년 한 해에만 북한은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계속 도발을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시기 내내 도발만 했었죠. 특히 2022년 3월 4년간 중단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시작했다는 말은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핵공격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계속 도발했다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LCBM 심각한 거죠.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게 되면 그래요. 한국 국방에 치명적이죠. 국민의 내부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지만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 질서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 동의 없이 핵무기로 한국이 무장하자면 NPT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죠. 이는 무역을 통해 유지 발전하는 한국의 치명적이며 미국의 동북아 비확산 원칙과도 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렇죠. 막 이국과 저국가 막 핵을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많은 국가들이 핵을 못 가지게 하자. 아니면 이제 몇 개국이 가지고 있는데 꼭 핵이 필요한 나라 국가가 있으면 뭐 그래요. 뭐 공동 관리한다거나 하여튼 뭐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제재가 강해지는 거죠. 북한은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핵을 개발해 버린 거죠. 그래요. 대처를 잘못한 거죠. 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근데 북한 따라하다가 이제 이란은 지금 이제 큰 이제 국가적 위기에 처한 거죠. 제재가 들어오니까. 경제 제재를 넘어서는 이제 군사 행동까지 겪게 되잖아요. 한국은 뭐 사실상은 이제 뭐 공동 관리를 해서라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뭐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용인되지 않으면 뭐 한미일 연합을 통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주변에 뭐 아무도 모르니까 뭐 북한을 겨냥한 핵이 있을지도 모르죠. 뭐 여기저기에 꼭 한반도가 아니더라도. 이에 윤석열은 대일 관계를 개선하여 한미일 연합 구축에 힘썼고, 어, 그렇죠. 2023년 4월 미국과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고 미국의 핵 우산을 명문화하는 실질적인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이끌어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한미일 연합을 구축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뭔가요? 하- 연합을 넘어서서 한미일 연합군을 만들면 끝나는 거죠. 아니, 한국이 뭐 핵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미일 연합군이 핵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군대가 싸우지. 어, 민간인이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군대만 핵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핵이 없어도 한미일 연합군이 어, 대응하면 군대 핵이 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한미일 연합을 하고 그다음 한미일 연합군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평화에도 일 없다. 한미일 연합군인데 뭐 미국이 한국 쳐들어오고 일본이 한국 쳐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항상 대가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한미일 연합군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할 때 참가한다는 거예요. 꼭 한국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건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건 한미일 연합군은 어차피 공동으로 대응하니까 누가 전쟁을 하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연합군은 어 그래 최선의 선택이다. 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미일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에서 누가 상대를 할 수 있어요? 한미일연합국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2년 8월 15일 강북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식량, 인프라, 금융 등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그래요. 그러나 북한은 며칠 뒤인 8월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이를 어리석음의 극치이자 이명박 정부 비핵 개방 3천의 목사판이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거부사를 분명히 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화 제의를 거부한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갔다.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은 늘 아쉬우면 뭐 그렇죠. 이상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2022년 12월 26일 북한은 무인기 5대를 한국 영공으로 침투시켜 서울 북부와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한국군은 이에 대응해 사건 당일 적각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를 군사 분계선 넘어 5km 지점까지 투입하여 북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데 맞대응 작전을 펼쳤다. 그렇게 해야죠 뭐. 도발을 하면서 또 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한군은 총을 쏘는데 총 맞아 죽을 순 없잖아요. 같이 총을 쏘는 거죠. 계속 도발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저러나? 라고 생각한 윤석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경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2022년 8월 15일에 제안했다. 그렇죠. 같은 거죠. 그래요. 근데 이런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는 등 도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월 6월 4일 9월 19일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잘한 거죠 이거는. 6월 9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며 단호하게 대응했다. 왜 잘했다고 하나요? 우리만 무장했더라 결국은 한국만. 그렇게 된 셈이죠. 저번에 살펴봤죠. 그럼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죠. 국방을 정상화해야지 국민들이 그 위협에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북한이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이다. 아쉬운 것이 있을 때 위기를 조장하며 결정적인 순간 협상에 나선다. 이를 통상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아쉬운 것이 없을 때 위기를 조장하는데 이는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함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뭘 하나요? 아쉬운 것이 있다 없다는 이제 경제적 상황이죠.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하나요?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번 접근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때 그리고 김영삼 때 접근을 했죠. 벼랑끝 전술을 썼죠. 그때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거나 그래요. 굉장히 위기에 처했죠. 지원해줄 국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이나 한국이나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안 되죠. 그러면 지원을 받거나 무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북한은 지원을 받다가 이제 위험에 처해버렸죠. 소련이 붕괴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접근했던 거예요.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북한은 강력한 제재를 받기 시작했죠. 핵무기 개발하면서.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극단적인 제재를 받게 되죠. 그때 이제 또 위기를 조정하면서 문재인한테 접근했죠. 처음에는 막 위기를 조정하다가. 그래요. 아, 경제적으로 얘네들이 시달리는구나. 근데 위기를 조정하는구나. 그러면 이건 벼랑 끝 전술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게 사라지죠. 한 2018년부터 중국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그래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2018년 이후부터는. 지금 중국, 러시아로부터 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죠. 아쉬운 게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2022년 2월 1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재편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천재 일우의 기회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김정은 정권에는 기회죠. 지원받을 곳이 생긴 거죠. 제대로. 북한은 전쟁으로 인해 무기 부족이 시달리는 러시아에 폭탄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대가로 2013년 9월 13일 러시아 모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식량과 에너지는 물론 정찰 위성 및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전수받으며 군사력을 고도화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겠죠. 과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던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다. 급기야 2024년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를 무산시켰다. 그렇죠.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이로써 15년간 이어져온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감시망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또한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하여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통해 어느 한쪽이 침공을 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 그래요. 북중러 연합이 형성된 거죠. 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한미연합을 탄탄히 하고 나아가서 한미연합군을 창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중국도 윤석열 정부 시기 북한을 지원했다. 그래요. 미국과 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때는 2018년 7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유리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을 개시하면서부터이다. 이제 2018년부터 지원받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 2018년부터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죠. 별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삶의 소대가리라고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이 잘해봤자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후 패권 경쟁이 기술과 안보 분야로 확대되자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급속히 복원했다. 실제로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방중하여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기점으로 중국은 대북 제재의 틈새를 열어 암암리의 지원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2018년부터 재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녹아난 거죠. 아쉬울 게 없는데 자꾸 한국을 도발하더라. 철저하게 단절하겠다 이 말인 거죠.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2022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며 경제적 뒷배 역할을 노고라 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나 혼란은 중국의 전략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홍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공급하거나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사실이죠 뭐. 특히 2024년 들어서는 안보리 내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매번 제동을 걸며 북한의 외교적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요. 북한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단절하려고 하죠. 그거 잘 알죠. 김대중 때 식량 지원 받고 몰래 돈도 받고 전략 문자도 보고받았지만 조금 이제 나아진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서해 교전이 이렇게 따른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뭐 늘 평화를 원하죠.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아쉬우면 접근한다는 거예요. 김정선 정부 때 접근했잖아요. 아쉽지 않으면 단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쉽나요? 아쉽지 않나요? 아쉬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분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이어지겠죠.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상당 기간 단절된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북중로라는 강력한 삼각동맹 체제가 구축되자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도리어 북한과 한국과의 교류는 북한 정권 유지에 독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죠, 뭐. 경쟁과 대립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투쟁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북한과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류하면 어떻게 해요? 북한 역시 이제 우리도 근대국가 수립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통상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하더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하려고 하겠죠. 할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과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 거죠. 역사 자체가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냥 뭐 군대국가 수립하면 됐는데 왜 김일성이 한국의 군대국가 수립 세력과 다투면서 북한을 세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에 김정은은 201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정해야 하고 한국을 통한 지원이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이상 정권에 위협이 되는 한국과 남북 교류를 할 가능성은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없다. 바보가 아니면 안 하려겠죠. 뭐. 왜 해요? 근데 국가 수립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원래 안 하는 거고 하더라도 한국과 하면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한나라 천지라는 거예요. 북한 주변에만 상국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한국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